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멸시효의 기간이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채권은 몇 년? 10년. 그 외의 거는 몇 년? 20년이에요. 그래서 원래 채권은 10년이고,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20년인데, 예외적으로 단기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소멸시효가 있어서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 게 있고, 1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3년은 좀 많아요. 좀 많고, 1년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여러분들은 1년짜리를 외우면 돼요. 1년짜리 빼면 다 뭐겠어? 3년짜리지 뭘 보나. 그쵸? 그러니까 1년짜리 그냥 여의 노하고 외우면 돼요. 1년짜리 여의 노학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외에는 다 뭐냐면 3년짜리예요. 여자 뭐냐? 여관, 음식점, 뭐 오락실 이런 거 대성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점 가서 외상 먹잖아.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거죠. 여관, 음식점 이런 것들. 음식점 가서 외상 먹잖아요. 그쵸? 그럼 나중에 돈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죠. 근데 일상생활에 많이 벌어지는 이거 소액이죠. 이거 몇 년? 1년이에요. 1년. 1년에 소멸, 10년 소멸시효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복, 장신구, 동산의 사용료 채권. 의복이라든지 장신구. 자, 결혼식 하죠. 결혼식하고 애를 돌잔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옷을 빌리잖아. 그쵸? 한복 빌리고 빌리잖아. 드레스 빌리고. 그쵸? 그런 거 몇 년? 1년. 그다음 노자, 노역인, 연예인. 노역인이나 연예인, 재석이 같은 애들, 연예인들 몇 년? 1년. 노역인이나 연예인에 대한 채권은 1년이에요. 이게 왜 1년이냐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재석이가 출연료 받아야죠. 재석이 출연료는 몇 년이냐면 1년이에요. 왜 1년이냐면 내가 얘기했죠. 우리 민법을 1960년에 만들었다고. 60년에 연예인은 뭐예요? 미군 기지에서 딴따라들이에요. 극장에서 공연하고 초원의 집에서 이주희 초원의 집에서 공연하듯이 그 공연하는 거예요. 거기서 TV가 아니라고 그 당시에 그거 기준이라고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극장에 가지고 그 초원의 집 뭐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출연료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미팔군에서 노래하고 돈 받아야 돼. 그거라고요. 그래서 1년 했던 거야, 그 당시에. 근데 지금 현실에 맞지 않죠, 솔직히. 그 다음에 학생, 뭐 수업료 채권, 학원비 이런 것들, 몇 년? 1년. 요 네 개는 1년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 외에 3년인데, 자, 일단 3년짜리 좀 보세요. 3년짜리 중요한 것 중에서 313페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하고 나와 있죠? 그거 주의해야 되는데.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죠. 이때 1년 이내로 정한 것이라는 것은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다 지급되든지 분기마다 하든지 달, 월마다, 분기마다 혹은 뭐냐면 6개월마다 그럴 수 있죠. 그럼 다 뭐야? 1년 이내 아니야. 1년 이내에 정기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비 있죠. 관리비 어떻게 내? 한 달마다 정기적으로 내잖아요. 그렇죠?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내는 거죠. 아파트 관리비 채권은 몇 년? 3년에서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대입되는 거니까.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럼 이걸 보자고요.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3년 후에 갚기로 했어요. 3년 후에. 근데 연리 12%로 해가지고 12% 했다 이건데 1,000만 원. 그래서 이제 12%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3년 후에 자 이럴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1,000만 원을 빌려서 한 달에 10만 원씩 이자 낼 수 있죠. 연리 12%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이자 주기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년 후에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360만 원을 같이 주기로 하자 할 수도 있죠. 말해서.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매달 10만 원씩 이자 줄 수도 있고 이자 주고 나중에 3년 후에 1,000만 원 갚을 수도 있고 3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 할 수도 있죠. 말해서. 그러면 1,000만 원의 채권은 몇 년에 소멸시효? 1,000만 원의 채권은 3년 후에 1,000만 원 받는 거잖아. 몇 년에 소멸시효? 10년이지. 채권 소멸시효 몇 년이에요? 10년이고 이게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야? 아니잖아. 이 1,000만 원의 채권은 이 3년 지날 때 이때부터 몇 년?
10년에 소멸시효 걸려요. 한 달에 이자 10만 원씩 주기로 했죠. 요건 몇 년에 소멸시효? 3년이야.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잖아. 월로 정기적으로 되잖아. 6개월에 60 주기로 했다. 6개월에 60씩. 그럴 수도 있죠. 몇 년? 6개월에 60 주기로 했어요. 60씩 이자 주기로 했어. 몇 년? 3년.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되잖아. 6개월이니까 1년 아니잖아.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월세, 뭐 한 분기마다 30만 원 주기로 했다. 마찬가지 몇 년? 3년. 그러니까 이게 발생할 때부터 몇 년? 3년,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생할 때마다. 1월 1일부터 3년, 2월 1일부터 3년, 3월 1일부터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자에 대해서만. 그죠? 이자에 대해서만. 원금은 3년, 이때부터 10년이고. 이자에 대해서만 각각 10년이라는 3년이 3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3년 후에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360만 원 주려 했죠. 1,360만 원 줘야죠. 이 360만 원 이자는 몇 년에서 몇 시오? 이건 10년이야.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적 이자 채권은 각각의 채권 발생 시부터 몇 년, 이자는 몇 년이면 3년에서 몇 시오 걸려, 이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원금이건 이자건 전부 다 몇 년에서 몇 시오야? 10년.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니까 월로 주든 분기로 주든 6개월에 한 번 주든 간에 이건 뭐냐면 3년에서 몇 시오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했으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1년 이내에 어떻게 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돼요. 1년 이내 기간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몇 년? 3년에 소멸시효 걸려요.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 거기 그 판례 있죠, 밑에. 거기 판례가 아니라 그 다운표친 거, 313페이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판례에 하면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에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 건물의 관리비 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와있죠.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죠. 두 번째,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변호사, 변리사, 공직이 쭉 나오죠. 한마디로 해서. 자, 의사의 치료비 채권은 몇 년? 3년. 약자도 마찬가지예요. 의사의 치료비 채권은 3년에 소멸시효 걸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판례가 그건데. 자,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죠. 병원에 들어가죠. 그럼 병원에 들어가면 주사 놓죠, 링게로도 맞죠. 입원하잖아, 입원하면. 주사 놓지, 링게로 놓지 다 하잖아요. 한마디만 해서. 그럼 의사의 치료비 채권은 몇 년이에요? 3년에 소멸시효 걸리는데 내가 퇴원할 때부터 3년일까요? 각각의 치료 행위 시마다 3년일까요? 자, 이게 애매해요, 지금. 퇴원할 때부터 3년일까? 자, 퇴원할 때부터 3년일까? 아니면 치료 행위 시마다 3년일까? 응? 소멸시효의 기단점은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고 했죠. 그럼 퇴원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주사 놓으면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행위 시마다 3년이에요. 각각 주사 놓을 때부터 3년. 오늘 주사 맞고 링겔을 맞았으면 오늘이죠? 오늘부터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죠? 오늘 입원비는 오늘 계산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어요? 뭔 얘기지? 그게 왜 문제되냐면 장기간 입원했거든요. 장기간 굉장히 오래 입원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퇴원하니까 그동안 5년 동안 치료비 달라고 했던 거죠. 의사 병원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자마자 치료행위 시마다 3년이라고. 당연히 판례가 치료행위 시마다 3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 나온 이후로는 항상 그게 있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정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 판례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정산하세요.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자, 313페이지 맨 위에 3번 판례 보세요. 그 박스에 3번 판례 있죠. 313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3번 판례 거기 보면 민법 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의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와 있죠. 치료 행위 시마다 3년의 소멸시효예요. 자, 문제가 또 생겨요. 어떤 문제냐? 쌍꺼풀 수술했어요.
쌍수해서 쌍수. 야매로 했어. 야매. 무자격자한테. 그렇죠? 소멸시 몇 년? 쌍수했는데 의사가 아니야. 야매야. 그렇죠? 의사면 몇 년이야? 3년이죠. 근데 야매로 했어요. 그렇죠? 몇 년에 소멸시효과? 응? 걔는 의사야 아니야? 아니죠? 몇 년이니까? 왜 1년이 어디서 나와? 왜 나와? 3년 아니면 10년이 나와야지. 그렇죠? 몇 년? 10년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야매가 더 유리해. 그렇지? 의사는 3년인데 야매는 몇 년? 10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자격자도 몇 년이면 3년이에요. 그래서 무자격 시술라고 해도 3년에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번에 거기 의사 조선사에 보면 의사는 무자격자도 포함되는 거 통설에 나와 있죠.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뒤로 넘어가서 뭐 변호사 한번 나오는데 그건 별로 신경 쓰고 오고. 그다음에 1년에 소멸시효 걸리는 거 보세요. 여인호하게 써놨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 숙박료, 음식료, 대성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납금제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뭐라고 됐어요? 동산의 사용료. 동산의 사용료. 제가 동산 빌려 쓰는 거, 그러니까 옷 빌리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의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그러니까 노역인 연예인들 뭐 앞에서 하려면 뭐 물건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판토마임을 하든 뭐라든 간에 그거 빌려준 거, 그 돈도 1년에 소멸시효.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수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전부 다 1년에 소멸시효. 그래서 어차피 이거 객관식으로 그대로네요, 이거. 그대로. 1년에 소멸시효, 3년에 소멸시효. 보나마나 1년하고 3년하고 섞는 거예요, 이건 보나마나. 그래서 1년에 소멸시효는 여기 노악 딱 기억해놓으면 절대 틀릴 없어요, 이거.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판결 등은 확정된 채권이었는데, 거기 보면 동그라미 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몇 년? 10년이에요. 그래서 판결 나면 몇 년? 10년이에요. 재서이가 출연료를 못 받았네요. 몇 년에 소멸시효? 1년에 소멸시효죠? 그러니까 걔가 소송 제기했어요. 그래서 판결 났어요. 그럼 몇 년? 10년이에요. 알겠죠? 판결은 10년이기 때문에, 판결로 확정된 건 10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20년이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자, 아무튼 이게 소멸시효 일단 받고 기한까지. 그 외에 시효의 중단이 있다고 했죠. 시효의 중단이 있고 뭐가 있다? 시효의 정지가 있다. 그래서 시효의 중단은 시효가 가다가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시효의 정지는 스톱! 잠깐 멈추는, 잠시 멈춤이죠. 그래서 가다가 잠깐 멈추고 일정 기간, 되게 6개월인데 더 진행되는 게 시효의 정지다. 자, 일단 시효의 중단 사유는, 자,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법은 소멸시효 제도를 둔 이유가 권리 위에 잠자한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였다. 그러니까 권리 위에 잠자한 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권리 행사가 뭐 있느냐? 첫째, 청구. 둘째, 가압류, 가압류, 가처분. 셋째는 승인이에요. 그래서 청구, 대표적인 소송은 소송 제기하는 건데, 소송을 제기하면 권리 행사하는 거야, 마는 거야? 행사하는 거니까 시효가 어떻게 된다? 중단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권리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효 중단 사유예요.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승인, 채무자가 너 채권 인정, 그것도 시효 중단 사유예요. 그래서 시효 중단 사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청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재판상 청구. 재판 청구가 대표적인 것이고, 재판 청구,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뭐 화해를 위한 소환도 있고, 뭐 임의 출석도 있고, 뭐 지급 명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최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제 소송법적인 얘기인데, 자, 일단 보자고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세 가지인데, 거기 보면 314페이지 일단 보면,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를 깨트리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케 하는 제도다.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시효의 중단이다. 그 다음에 시효 중단에 대한 규정은 취득시도 적용되고 변론주의 원칙상 마찬가지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씩 보면 이제 청구해서 보면 청구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재판한 청구, 파한자 청구가 지급 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최고가 있다고 되어 있죠. 6가지 나오는데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재판한 청구예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면 뭐예요? 법적으로 권리 행사하는 거 많은 거야. 행사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하는 건 법적으로 권리 행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시효가 어떻게 돼요? 중단돼요. 자,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000만 원 빌려줬죠? 그러면 대개 갑이 을을 상대로 뭐 제기하겠어요? 소송을 제기하겠죠? 얘가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야. 그럼 갑이 을한테 소송을 제기하면 갑의 채권 어떻게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채무 불존재 확인도. 대개는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돈 갚으라고 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거꾸로 채무자가 채권자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 해소라는 걸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병원에서 의료사고 났어요. 의료사고 났죠. 그럼 피해자가 병원 상대로 뭐 하겠어? 소송 제기하겠죠. 근데 병원에서 선제적으로 나는 책임 없다. 채무 부존재 확인 해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을이 채무자가 채권자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소송에 응하겠어, 안 하겠어? 원고니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소송 제기하면 나가야 돼요. 피고 나오겠죠? 그럼 피고 원고로 제기하는 건 당연히 시효 중단인데 피고로서 소송에 응하는 것도 갑의 을에 대한 채권 1,000만 원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시효가 중단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고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이제는. 피고로서 소송에 응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이것도 시효 중단 사유, 재판한 청구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도 시효 중단 사유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에도 우리 대법원은 피고로서 응소하는 경우도 시효 중단 사유? 맞다. 맞는데 단순히 응소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단순히 소송에 응한 것만은 부족하고 소송에서 적절히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해야만? 주장해야만 자신이 청구한 거잖아. 그 주장해야만 시효가 중단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럼 그게 나오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 2번 재판상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소 제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해서 응소하는 경우도 어떻게 된다? 포함한다. 그거 주의해야 돼요. 근데 자료에 보면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결과 그것이 받아들임.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응소한 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판상의 청구는 뭐 해야 된다? 민사소송해야 돼요. 민사소송해야 되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형사재판의 경우는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자, 나 사기당했어. 사기당했어. 그러면 나 사기당했으니까 사기를 이유로 불법행위를 한 소배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 사기쳤어요. 제가 사기쳐가지고 나 돈 많이 잃었어. 불법행위를 소배한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일단 어떻게 하냐면 수사기관에 고소했어. 형사처벌, 사기죄. 그래서 검찰에 고소했어요. 그럼 검찰에 고소해가지고 형사재판 진행되겠죠? 그럼 시효가 나의 걔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소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형사재판이 제기됐죠 지금. 그러면 불법행위라는 소배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느냐? 중단되지? 않는다요. 뭐만 얘기한다? 민사소송만 얘기한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달라요. 모르는 사람 많던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전혀 별개예요. 좀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민사소송은 누구하고 싸워요? 개인과 개인이. 형사소송은 국가가 개인을.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것이고 형사소송은 국가가 개인을 처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전혀 달라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결론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달라요. 다를 수가 있어요. 형사소송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해요. 증거를 배제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를 배제하는 게 많고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을 해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민사소송은 안 그래요. 한마디로 해서. 예컨대 이제 위법 수입 증거 같은 거, 독소가 이론 같은 것도 있는데 미국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그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미국에 보면 우리랑 똑같은데 대표적인 게 뭐는데 오제이 심슨 사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랑 똑같아요 거의. 오제이 심슨이라는 사건 아세요 혹시 저거? 아시는 분이고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제이 심슨이 누구냐면 유명한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예요. 얘가 쿼터백인가 뭐 그런 거 하는데 했는데 얘가 미국의 미식축구면 엄청나게 돈 많이 벌죠. 얘 돈 엄청 벌었어요. 흑인이야. 마누라는 백인이야. 부인은 백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과 그 정부가 또 남자가 죽었어요. 살해당했어. 부인도 죽고 그 부인하고 바람핀 남자하고 둘 다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유력한 범인으로 오제이 심슨이 기소됐어요. 얘가 기소됐는데 자 형사재판은 미국은 더 심한데 엄격한 증거주의에 가깝해요. 증거주의.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제이 심슨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변호사를 다 뽑았어요. 돈 많잖아. 그러니까 미국에 최고로 잘하는 변호사를 다 선임해가지고 소위 말해 드림팀을 만든 거예요. 얘가 변호사 드림팀을.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어요. 미국은 좀 그게 있어.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백인 여자 있잖아 부인 가족들이 오제이 심슨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네가 죽여가지고 우리 정년 충격 먹고 그랬다고 해서 그래서 가족이 이겼어 이거. 그 천문학적 액수를 배상해줬어요. 그래서 얘가 오제이 심슨 여기다가 얘 1급사인 형사재판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무죄. 민사재판에서는 유죄인 거야. 틀린 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망했거든 거의. 망했다가 나중에 이제 책 써가지고 또 살아났어. 책에다 뭐라 썼는지 아세요? 내가 부인을 죽였을 수도 있다. 죽였다고 안 썼어. 죽였을 수도 있다. 그 자서전 써가지고 또 돈 많이 벌었어 또.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 감옥 가는 걸 또 기억하는데 아무튼 민사재판은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백하잖아요. 고문에 의해서 자백했으면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민사재판 형사재판이 틀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얘기까지 또 길어지네. 어차피 여유 있으니까. 이거 뭐 한참 웃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탄핵 심판. 탄핵 심판에 보면 법에 이제 형사소송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원래 이제 헌법재판도 원래 소송에 기반한 민사소송이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탄핵재판에 형사소송을 준용한다고 돼 있거든 법에. 헌법재판소법에. 그러니까 이제 그 503 그 양반의 그 변호인들은 탄핵 심판을 준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형사소송을 준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 형사소송을 몰아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엄격한 증거주의. 그러니까 이제 태블릿 PC 같은 거 있잖아요. 위법 수입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위법 수입 증거면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거든 한마디로 해서. 근데 우리가 약간 틀린데 물적 증거는 인정해줘요 사실은. 그래서 뭐 안정모 수첩이니 뭐 태블릿 PC니 뭐 이런 증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영장주의 위배. 영장주의 위배하고 증거 능력 없다. 그럼 그 명백한 증거라도 배제되거든. 그건 생각하면 안 되거든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쪽 변호인들은 형사소송 준용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몰아가는 거야 형사재판으로. 참 멍청한 놈들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제 형사재판 준용하니까 이걸 무조건 증거 능력 없다는 그 절차 이런 거 트릭 잡은 거예요 전부 다. 내용은 실제 진실이 문제가 아니라 걔들은 어떻게 증거를 빼내려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증언을 한 거면 다 빼내려고 한마디로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재판 보면서 웃기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간 거야. 걔들이 그렇게 잡은 거야 한마디로 타겟을 형사재판 준용하는 걸로 해서. 그랬더니만 이제 나중에 탄핵 심판 결과는 뭐였냐면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잖아. 맞거든.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대통령의 파면의 문제다. 공무원 파면하듯이 공무원이 비위 저지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파면하잖아. 이것은 걔한테 징역형이든 뭐 금고형이든 간에 형사처벌 문제가 아니라 그 공무원의 파면의 문제다 이거예요. 파면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소송도 준용하는데 그러니까 엄격한 증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과연 파면당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헌법과 법률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그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대통령이 그걸 봐야 된다. 이건 파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파면당한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타겟을 잘못 잡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보면 웃기는 거지. 한마디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거 하면. 헌법재판의 말이 맞아요. 이건 형사재판 처벌 문제면 형사재판으로 가야 되고 그건 형사소송에서 처리해야지.
이거는 대통령 뭐 문제야? 파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법원에서 파면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시키는 거니까 걔가 헌법을 수반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 말해서. 근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니까 헌법 수반할 의지도 없잖아. 한마디 말해서. 맨날 부정하고 앉아있고. 그렇죠? 헛소리나 변호인들 헛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파면 당한 거야. 잘못했습니다. 뭐 반성합니다 하면 또 개재정이라도 또 있지. 그것도 없고 가만히 있잖아. 한마디 말해서. 그렇죠? 엊그저께 TV 보니까 또 그 양반 요즘에 형사재판도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아 어차피. 어차피 나와도 말 없잖아. 나와도 안녕만 있잖아. 말도 없고. 벌써 재판도 뭐 상관없어. 아무튼 그런 거예요. 민사소송과 형은 달라요. 한마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다 달라요. 한마디 말해서. 아무튼 웃기는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 이게 탄핵당한 거에 탄핵 심판의 최고 공헌자들은 변호사들이야. 공헌자들이야. 보시면 되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 아무튼 일단 뭐만 얘기한다? 이거 하다가 했는데 청구는 재판 청구 뭐만 한다? 민사상 청구, 민사소송만 얘기한다.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포함시키지 않는다.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근데 딱 하나 이제 되는 게, 그 나중에 하자. 그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나머지는 별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할 게, 다 똑같아요. 승소해야만 의미가 있어요. 기각이나 각하당하면 의미 없어요. 이겨야 돼. 재판상 청구했던 뭘 했든 간에 뭘 해야 한다? 청구 인용이 나와야 돼요. 청구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에는 씌워주는 사유가 아니다. 한마디로 해서. 자, 이게 뭐냐면 소송은요, 대한민국 소송랑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크게 소송 요건과 본안 판단으로 나눠져요. 소송 요건이 있고 본안 판단이 있어요. 이때 소송 요건이란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의 요건을 소송 요건이라고 하고 이게 소송마다 다 틀려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틀리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이제 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해서 예컨대 종중 땅이야. 종중 땅이야. 종중 땅인데 내가 종중을 그쪽 땅하고 소송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종중 땅인데 그 땅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래요. 원고나 피고는 뭐 해야 돼요? 피고는 누구 해야 돼요, 그러면? 종중을 해야죠? 근데 종중 대표자를 피고를 한 거야, 내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그럼 소송 요건을 잘못 갖춘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소송 요건을 못 갖춘 건 부적법 각하예요. 소송 요건을 못 갖춘 걸 요성을 못 갖춘 부적법 각하예요. 요건을 못 갖추면. 그 사람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그 땅이 진짜 애 땅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아. 그냥 무조건 각하야, 한마디로 해서. 소송 요건을 갖췄어요. 갖췄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요. 그 사람의 주장이 옳으면 청구 인용, 원고 승소고 그 사람의 주장이 이었으면 청구 기각, 원고 패소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각하와 기각은 전부 다 원고가 진 건 똑같아요. 원고가 진 건 똑같은데 차이점은 각하는 소송 요건을 못 갖춘 거고 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췄으나 본안 판단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각하당했으면 소송 요건 못 갖췄죠. 내가 뭐라고 해서 종중을 상대로 제기해야 되는데 종선을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부적법 각하야. 각하돼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요건 갖추면 돼. 다시 종중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돼요. 그 원고적과 피고적 다 갖췄죠? 그럼 이제 판단해, 이거 이제 본안 판단 이렇게.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청구 인용이 나와야만 시효가 중단되는 거지. 청구 각하나 청구 기각이 나오면 소송이 시효가 중단되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때 또 탄핵 심판에서도 그게 문제였었지. 소송 요건을 갖췄느냐도 문제였었지. 그러니까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의 동의 있어야 되고 막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했느냐 또 소송 요건 안 갖췄다고 또 난리 쳤었지 그때. 각하야 된다고 또 난리 치는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게 있어요. 아무튼 그거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겨야 된다. 지면 의미 없다. 한마디로 해서. 각하와 기각은 다르다. 그다음 뒷장 넘겨보세요. 파산 절차 참가. 파산 절차 참가도 시효 중단 사유예요. 그래서 세무자가 파산했죠? 파산하면 뛰어가서 돈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돈 받아야죠? 그래서 참가해서 하니까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급명령이 있는데, 지급명령이 뭐냐면, 지급명령이 독촉 절차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 여러분 알면 좋아요. 자, 내가 친구가 돈 1,000만 원 빌렸어요. 1,000만 원 빌렸어요.
친구가 돈을 안 갚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소송 제기해야죠. 그럼 소송 제기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골치도 아프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언제 끝날지 몰라요, 민사소송은. 언제 끝날지도 몰라. 소송 머리도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근데 상대방도 별로 그게 이익 없어서 갚아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이익도 없는데 어차피 내가 판결문을 받아야만 뭘 할 수 있어요. 집행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소송을 제기하면 머리 아프고 시간 걸리니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독촉절차, 지급명령이에요. 이건 어떻게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요즘에 옛날에 다 썼는데 요즘엔 인터넷에서 해요. 할 수 있어요.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독촉절차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면 쓰게 돼 있어. 원고나 피고 제 쓰고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한테 1,000만 원 지급하라 쓰고 내용 적고 내용 컴퓨터 치면 돼요. 몇 월 며칠 날 돈 빌려가는데 몇 월 갚게 됐는데 안 갚았어요. 거기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증이 있죠. 빌린 거 그거 스캔해서 올리면 돼요. 스캔해서 올려요. 지급명 신청하는 건데 스캔해서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송달 비용 들을 거 아니에요. 카드 결제해. 카드 결제하면 돼. 거기서 되니까. 그럼 결제하면 소장이 상대방한테 가고 나한테 오고 법원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가요. 피고한테 갔죠? 상대방한테 갔을 때에 상대방이 2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게 확정이 돼버려요. 확정이 돼서 저게 판결문하고 똑같아요. 판결문하고. 그럼 바로 집행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저거 집행할 수 있어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이의 제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의 제기하면 이제 정식 소송으로 가요. 정식으로 이제 소송으로 가버려요. 이제 정식 재판으로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이제 집행 권한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지급명령 이청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화해를 위한 소환. 이게 화해. 화해를 위한 소환하고 재판상 화해하고 화해 계약은 달라요. 화해가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화해하자. 뭐예요? 서로 양보해서 합의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나는 원고는 1,000만 원을 주장하고 있고 1,000만 원 달라고 하고 있고 피고는 900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서로 간에 950에 합의 봅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야 950에 합의 보자. 오케이 해가지고 하죠? 그럼 뭐가 되면 화해 계약이 돼요. 그건. 이건 집행 권한이 아니에요.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 이건 당사 사이에 시효 중단 사유에 화해를 위한 선 있잖아요. 요거 화해 계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재판상 화해해야 돼요. 재판상 화해가 뭐냐면 판사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많은데 조정 절차라고 주로 하는데 원고가 소송 제기하잖아요. 그럼 판사가 불러요. 판사님이 불러서 일단 조정부터 해요. 되게 이 경우에.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와가지고 불러서 서로 얘기해보고 합의합시다. 합의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대충. 근데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이제 소송을 하는데 둘이서 판사님 앞에서 어떻게 하세요? 조정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 화해 조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때는 화해 조서가 나오는 거예요. 판사님이 써요. 그걸 화해 내용을. 그러면 이 화해를 위한 소환해가지고 화해 조서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건 판결문하고 똑같아요. 누가 만들었어? 판사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건 판결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뭐예요? 집행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법적으로 권리 행사한 거 안 한 거야? 행사한 거죠? 그래도 이것도 시효 중단 사유예요. 화해 조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임의출소 이건 소액사건심판법인데 이것도 화해하고 똑같아요. 둘이서 그냥 가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화해가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지급명령 받고 최고는 뭐냐면 거기 나오는데 자 317페이지 317 지급명령 나오고 그다음에 화해를 위한 소원 나오고 임의출소 나오고 그다음에 최고 나오는데 최고를 줘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지금 5월 1일 날 시효가 완성돼요. 5월 1일 날 시효가 완성돼. 지금은 4월 25일이야.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잖아. 그럼 시효가 중단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 시효 중단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5월 1일 날 시효가 완성돼요. 근데 4월 25일이야 오늘이. 며칠 안 남았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빨리. 소송 제기해야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시효 중단시키려면 저거잖아요. 저거 압류, 가압류 가점을 들어가고 소송 제기하든지 뭐 해야 할 거 아니야. 빨리 액션을 취해야지. 시간이 근데 없어. 별로.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에 나오는 게 최고예요. 일단 얘가 채무자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일단.
최고하고 6개월 내에 몇 개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뭐 파산 절차가 이런 거 해버리면 최고 시에 시효가 중단된 걸로 봐줘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얘가 돈 갚으라고 뭐 4월 29일 날 이제 편지가 들어갔어 얘한테. 그죠? 그럼 이것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요. 되지 않고 몇 개월 내? 6개월 내. 그래서 이제 한 7월 넘어와. 8월 한 5일쯤에 소송 제기한 거야. 그럼 8월 5일 날 소송 제기하면 시효 완성된 거야, 안 된 거야, 원래는? 완성됐지. 5월이야 끝났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만 아까 뭐 했어? 최고 했으니까. 최고 한 날부터 6개월 내에만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파산절차 가든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들어가 버리면 최고 시에 시효가 중단된 걸로 봐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내가 재판한 청구를 했어요.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부적법 각하됐어. 자, 보세요. 시효 얼마, 5월에 시효 완성된다면서 4월 1일 날 소송 제기했어. 4월 1일 날. 그럼 소송 제기하면 소송 오래 가, 안 가? 오래 가죠. 그래서 쭉 가다가 한 10월 1일쯤에 부적법 각하된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부적법 각하됐으니까 어떻게 돼? 다시 해야 되는데 시효 어떻게 됐어? 지났잖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최고와 이것도 요구한 건 맞아, 안 맞아? 맞으니까 각하된 것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최초에 얘기할 때에 시효가 중단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그거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 보시면 되죠. 315페이지 보세요. 315페이지에 3번 보세요. 315페이지에 3번 문장 보면 315페이지에 재판상의 청구의 3번 문장 보면 또 한 번.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일으키는 시기는 소제기시 또는 청구 병을 제출시다. 응소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권리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시효가 중단이 발생하는데, 자 보세요.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소에 뭐라고 했어요? 각하, 기각 또는 취하가 있는 경우에 이긴 거야, 진 거야? 진 거죠.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당연히 졌으니까 없지. 그러나 몇 개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한 때, 그렇죠? 한때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최소한 요구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요구를 한 거니까 최고 스스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최고가 똑같이 봐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 6개월인데 뒤에 보면 317페이지에 화해를 위한 소환 나와 있죠. 자, 가로 4번에 화해를 위한 소환이 나와 있는데 화해를 위한 소환을 했다 하더라도 화해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때쯤 화해를 위한 소환했어요. 해갔는데 시간 끌어서 6월 1일 날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어 결국은. 그럴 수 있죠. 그럼 다시 소송 제기하려고 하니까 기간 지나서 안 지났어? 지났잖아. 그런 문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면 이때는 1개월이에요. 화해만 1개월이에요. 1개월 내에 다시 거기 나오죠. 자, 제소전 화해에서 화해를 위한 서는 청구 일정으로 시효 중단력이 있다. 화해는 신청 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해 신청인이 몇 개월?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력은 생기지 않는다. 이것만 1개월이야. 다 6개월인데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중단 정지도 마찬가지인데 정지에서도 다 6개월인데 천재지면만 1개월이에요. 뭐만? 천재지면만. 그 다음에 여기 중단에서도 뭐만? 화해만 1개월이에요. 화해만. 뒤에 보면 되죠. 최고. 자, 보면 의의는 보면 되고, 효력과 생식이. 최고는 다른 중단 사유와는 달리 최고만으로는 중단 효력이 없고, 몇 개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과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경우에 하나여 중단 효력이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최고만으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절차의 위법으로 기각됐어. 각하됐어. 그러면 시효 중단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적법해야 돼. 보시면 되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 해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압류는 금전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확정 판결, 기타 집행권에게 행하는 강제 집행의 첫 단계로서 채무자가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가지며 집행에 착수했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어 집행 불능 상태가 되어도 시효 중단은 유지된다. 자, 압류라는 것은 그거죠. 내가 제 안에 돈 받을 게 있어요. 돈 받을 게 있어. 돈 받을 게 있는데 그럼 내가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송을 제기하면 걔 어떻게 하겠어? 소송을 제기하죠. 그럼 재산 빼돌릴 수 있어 없어? 빼돌릴 수 있어 없어? 소송 제기했다고 해서 걔가 돈 못 쓰는 거예요? 소송 제기가 돈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니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압류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 압류. 먼저 판결 나기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 빼돌리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괴로운 방법이 통장 압류 시키는 거예요. 통장 압류돼 버리면 답이 없어요. 통장에 돈을 못 빼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뺄 수가 없어요. 통장에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 나쁜 놈들 근로복지 국민연금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국민연금 이런 거 있잖아. 안 내잖아. 그럼 통장 압류 당한다. 몇 달 안 내면 압류 당하더라. 압류 당해가지고 카드 결제했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결제한 게 통장에 들어와야 되잖아. 안 들어와. 압류 당해가지고. 국민연금 안 내면은 걔든 집행 바로 압류 보이더라고. 보면은 옛날에 보니까 보시면 되죠. 아무튼 압류, 가압류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별로 신경 쓸 거고.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옆에 뒤에 승인. 승인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아이고 네 권리 인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승인이라고 하는 거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승인이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이제 나쁜 놈들이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한마디로 해서. 자, 일단 승인이란 시효 완성 전에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해서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실 것 같다고는 승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승인자와 그 상대방은 별로 신경 지금 볼 필요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뒷장 넘겨보면 나머지 별 거 없고, 시효 중단 효력에서 기본적 효력에서 동그라미 1번 시효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시효 기간에 불산입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더 보면, 자 옆에 321페이지에 오면 시효 중단의 인적 범위라고 되어 있죠. 뭐라 했냐? 시효 중단의 효력은 뭐라고 했어요? 321페이지 맨 위에 시효 중단 효력은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 만 효력이 있다. 만. 왠지 만자가 있으면 틀릴 것 같아. 근데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시효 중단의 효력은 누구한테?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원칙이에요. 원칙. 당연히. 법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자,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하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포괄 승계인과 특정 승계인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효력이 있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판결 효력을 받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해서. 나중에 채권자 취소권 할 때도 얘기를 할 텐데, 원래 소송을 있잖아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 효력을 받는 사람은 당사자만 받아요. 원래 당사자만. 소송을 제기한 사람하고 그 사람만. 그 외의 사람은 받는 게 아니에요. 효력을. 그래서 원래 시효 중단 효력은 누구한테 있다?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자, 근데 제3자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1000만 원을 빌려줘서. 너를 어떻게 믿냐? 보증 세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보증인으로 세웠어요. 그쵸? 보증 세웠어요. 그럼 얘는 이제 주채무자. 이제 보증인이라고 하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시효가 중단돼요? 안 돼요?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은 시효가 어떻게 돼요? 중단되죠? 그럼 갑의 병에 대한 보증 채권은 시효가 중단될까 안 될까? 응? 원래 시효 중단 효력은 누구한테 있다?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죠? 얘는 당사자야 아니야? 아닌데, 우리가 원래 당사자 아니지만 제3자를 확대한다고 해서 범위를 좀 확대하는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법에 이제 민법에 나중에 보증채무에서 배울 텐데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주체무자에도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채무도 시효가 어떻게 되면 중단돼 버려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주인이에요. 얘 뭐예요? 종이야. 얘가 안 갚으면 얘 갚는 거잖아. 주인이고 종이에요. 그쵸? 주인 쓰면 종 어떻게 해야 돼? 주인님이 걸어가다 섰어요. 옆에 가던 종 어떻게 해? 당연히 서야지. 당연한 얘기지. 그쵸? 얘가 보증인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보증채무는 시효 중단돼 안 돼? 얘가 보증인에게 소송 제기했어. 보증채무 시효 중단돼요 안 돼요? 아니 소송 제기했다니까. 시효 중단돼 안 돼? 되지. 그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채권은 시효가 중단될까 안 될까? 모르게 생각 없잖아요. 주인이고 뭐라고 했어? 종. 주인 섰어. 종 서야 돼 말아야 돼? 서야지. 종에게 소송 제기했죠? 종 섰어. 주인. 안 서도 되지 당연히. 이거 말하고 해? 가면 돼. 얘는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보증에 대한 시효 중단은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에 효력이 있는데 보증에 대한 시효 중단은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와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얘한테 소송 제기했죠? 시효 중단돼서 안 됐어? 됐죠? 시효 중단돼 안 돼? 안 돼. 시효가 계속 진행돼. 시효 완성돼 버려. 완성돼 버려. 그럼 주채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보증채무. 없어져. 중단해봐도 소용이 없어 이거. 이거 가서 소용이 끝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연대채무가 있어요. 갑이 1,000만 원 빌려줬는데 갑과 을은 뭐냐면 연대채무예요. 뭔 채무? 연대채무 관계. 연대채무는 같이 간다예요. 둘이 같이 연대해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요. 그럼 얘가 갑한테 소송 제기했어요. 시효 중단돼 안 돼? 중단되죠? 그럼 을에 대한 채권은 시효가 중단될까 안 될까? 중단되지 당연히. 어깨동무하고 같이 간다며 한 놈 같이 서야지. 쉽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고 보증인에 대한 시효 중단은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연대채무 당연히 효력이 있다. 한마디로 해서 간단한 거예요. 보시면 되죠. 321페이지 동그라미 2번 시효 중단의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 첫 번째 주채무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두 번째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친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보면 첫 번째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남아있죠.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 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나와있죠. 아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 쓰면 종 쓰지만 종 쓰면 주인은 안 서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효 완성 효력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 완성 효력은 뭐예요? 소급해요? 소급해가 없어요? 소급한다고 했죠? 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권은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게 된 거예요. 시효 완성 효과는 소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는데 자 이거 간단해요. 소멸시효가 완성됐죠? 나 돈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되죠? 근데 갚을래요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예요? 시효이익의 포기예요.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주의할 건 시효이익은 시효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시효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고 시효 완성 후에만 포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시효 완성 전에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약할 때게 야 너 시효 포기해. 미리 할 수 있잖아. 돈 1,000만 원 빌려주면서 너 시효이익 미리 포기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그게. 따라서 소멸시효는 시효이익은 시효가 완성된 후에만 포기할 수 있지 시효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2번에 보면 323페이지 2번 소멸시효 완성 전에 포기해 보면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나와있죠.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3번 시효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죠. 시효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뒤로 넘어가서 시효의 정지가 나와요. 자 시효의 정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정지는 쭉 가다가 멈추고 일정 기간만 진행되나 있죠.
다 이거 대부분 6개월이에요. 대부분 6개월이고 그다음에 천재지변만 1개월인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좀 보세요. 325페이지 보면 제한력자 거기 보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6월 내에 제한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없는 때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몇 개월? 6개월 내는 시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제한력자가 돈 빌려준 게 있어요. 돈 빌려준 게 있는데 그러면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소송을 제야 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해줘야 돼? 법정 대리인이 해야지. 제한력자 못하니까. 그렇죠? 법정 대리인이 해주는데 시효 완성되기 6개월 전에 법정 대리인이 죽었어. 얼마 안 남았는데 법정 대리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죽던지 뭐 어떻게 돼버렸어. 그러면 소송 제기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제한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새로운 법정 대리인 선임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는 시효가 완되지 않는다고 준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두 번째 보면 재산관리자에 대한 건데 보면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 대리인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는 소멸시 완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똑같은 거예요. 예컨대 보세요. 법정 대리인이 복대인 선임했어요. 법정 대리인이 복대인 선임했어. 근데 복대인이 잘못하는 바람에 제한력자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 책임져야 돼 말아야 돼? 복대를 배웠죠? 복대를 배우면 복대를 볼 때는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를 선임할 수 있는데 모든 책임 다 져야 돼 말아야 돼? 모든 책임 다 져야 된다고 했죠. 근데 법정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했는데 복대를 잘못 선임하는 바람에 제한력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그럼 제한력자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죠. 누가? 법정 대리인이 해줘야지.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그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야? 제한력자야. 그럼 법정 대리인이 알아서 해줘야 돼.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지 당연히. 어차피 소송 제기할 사람이 나쁜 거면 돼. 자, 봐봐요. 얘 10살이야 10살. 7살. 7살이야. 얘 법정 대리인이야. 뭐 후견인이야 후견인. 얘가 복대 선임해가지고 잘못한 바람에 얘가 피해봤어. 그럼 얘는 얘한테 소송 제기해가지고 돈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대리해서 할 사람이 누구야? 얘야.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지 당연히. 그럼 7살이라며 10년 지나가잖아 그냥 바로. 열리고 끝나잖아. 시효 완성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가 능력자가 되거나 새로운 법정 대리인 취임한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는 얘에 대한 소멸 청구에 시효를 소멸하지 않는다고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마찬가지 2번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 종료한 때부터 몇 개월? 6개월 내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요. 자 보세요. 우리는 부부 공유라고 했어요? 별도라고 했어요? 별도라고 했죠. 내가 요즘 돈이 없어. 우리 집사람한테 집사람 돈 좀 줘. 시집갈 때 가져온 돈 있잖아. 2천만 원만 빌려줘. 했다는 거야. 그 우리 집사람이 가져올 때 돈이 있으니까 부부관계 좋으니까 빌려줘 안 빌려줘? 빌려주죠. 나 갚아 안 갚아? 당연히 안 갚지. 그거 말이라고 해? 그 당연한 얘기죠. 안 갚아요. 안 갚다가 내가 그러면 안 되겠는데 아무튼 그 안 갚도 대부분에 나 그러다가 결국 60 넘고 70 되는데 황혼이혼 당하는 거야 이제. 그렇죠? 황혼이혼 당하죠. 당하면은 이제 이혼했어. 부인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또 그때 빌려준 돈 2천만 원 왜 안 갚아? 돈 갚아 하는 건다 보고. 그럼 나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지금 20년 전이야? 그럼 소멸시 완성됐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소멸시 완성됐으니까 못 갚아 한다. 시효 완성됐어? 못 갚아 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법에? 부부관계 종료 후 몇 개월? 6개월 내로 시효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소멸하니까 부부관계 중에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잘 써놨다. 빌려준 거 있으면 잘 써놨다가 혹시 남의 인생 사람 모르니까 혼인관계 종료 후 몇 개월? 6개월 내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인 종료 후부터 6개월 내 빨리 소송 제기해서 받아야지 이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속재산의 내용을 별볼거 없고 천재 기타 사변. 자 마찬가지죠. 천재 기타 사변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몇 개월? 1개월. 마찬가지죠. 시효 완성되기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쓰나미 일어났네. 지진 났네. 길 막히고 다 좀 망가졌어요. 소송 제기하러 갈 수도 있어 없어? 못 가죠.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종료되는 그 정상 상황이 된 날부터 몇 개월? 1개월 내에는 완성되지 않는다.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시효의 정지예요. 그 정도 보면 되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채권법에 대한 얘기 잠깐만 좀 보도록 하죠.